네, 오후 1시에는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저희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각지 않은데 국내 상황도 심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북핵 이슈까지 여러 가지 상황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 분야 전문가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바쁘십니까? 예, 아무래도 좀 요즘 때가 사안이 많네요. 예, 다른 인터뷰에서 제가 바쁘면 나라가 안 좋고 제가 굶어 죽을 만해야 나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걱정입니다. 자, 북한이 연일 도발하고 있는데 순항 미사일 많은 분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폭격 때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뉴스에서.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다른가요? 예, 아무래도 이 순항 미사일은 탐지가 어렵고 네. 또 굉장히 불규칙하게 비행하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우리 군이 제대로 탐지했을까도 의심스러워요. 사실 네. 지난 여름에도 북한이 순항 미사일 발사했을 때 어디서 발사했냐 가지고 남북한에서 각기 다른 정보가 나왔는데 네네. 우리가 그 발사한 장소를 지목하자 북한이 거기 아니다. 네. 이러면서 다른 데를 지목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매우 느리고 또 저공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어렵습니다. 이게 뭐 야구에서 얘기하면 느린 변화구 같은 변화구 격이죠. 같은 8.5형으로 뭐 2시간 50분 가까이를 비행했다 이렇게까지도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 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직접 위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이거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안보리 에서 순항 미사일 갖고 제재한 사례는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탄도 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라 그랬기 때문에 네. 공교롭게도 결의안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유엔 안보리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이 순항 미사일에도 핵탄두가 탑재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네. 부분들 지금 분석 판단해야지 그런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대통령에게도 오늘 아침에 질문이 오고 갔고 여당 대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전술핵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전술핵이 뭡니까? 전술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2차 대전 때 투하된 핵폭탄 위력이 10킬로톤에서 15킬로톤입니다. 소형, 네. 다이나마이트 10,000에서 15,000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기본탄이라고 하고 네. 그 기본탄 아래 값을 가지는 폭발력을 전술핵, 네. 그 이상을 전략핵으로 보는 네. 임의의 구분이 있을 뿐이에요. 네. 사실은 다 핵무기입니다. 그리고 전술핵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적의 산업이나 도시를 파괴한다기보다는 군사 표적을 타격하는 네. 군사용어로만 쓰는데 네네. 아무래도 위력이 좀 작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이 전술핵이란 말 속에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핵이라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실사용이 가능한 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군요. 그렇죠. 이제 네. 전략핵은 실전에서 쓰기 어려우니까. 뭐 공멸 위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실전에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술핵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 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얘기했다가 또 NPT 지켜야 된다 번복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경청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논리는 실사용 가능한 핵 무력의 대립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국민의힘이나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김성한 안보실장 또는 네. 김태호 1차장. 안보실 1차장의 논문을 자세히 보면은 미국이 제공하는 기존의 확장 억제력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정치적 공약에 불과하다. 네네. 이게 실효성 있게 가려면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가 공유하거나 네. 또는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고 단계별로 미국이 핵무기를 전개해 주거나 네. 또 이런 것들이 정치적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전 계획으로 수립돼서 우리에게 어떤 핵은 반드시 오고 실전에 사용된다 보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확장 억제력이다. 이래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 핵에 대한 관점이 지금과 같이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는 전술핵 공유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핵 주권을 행사할 수 네. 있는 이런 영역까지 열어두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와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들입니다. 그 가치 평가를 전문가들이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91년 남북 간에 이루어진 비핵화 합의를
이제 무용론이다 이렇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고 다시 네. 재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뭐 핵 주권 얘기도 그렇고 전술핵 미군의 전술핵 전개도 그렇고 이게 우리에게 실익이 되느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억제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적이 인정해주는 특별한 힘을 억제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오고 뭐 핵을 공유하고 이렇게 됐던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이걸 인정하고 우리도 함부로 남한에다가 핵전쟁 위협을 가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수단.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억제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강대 강, 또 네. 핵에는 핵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인도 파키스탄이 공이 핵무기가 핵 보유국이 된 그렇죠. 한 뭐 20년 전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인도 파키스탄 간의 재래식 충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핵을 믿고 상대방을 더 도발해버려요. 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군요. 네, 그래서 상당히 더 위험해졌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안정돼 있고 네. 또 국제사회가 개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둘 다 핵을 보유하면 평화가 찾아오는가 기대는 했지만 네. 현실은 그 반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이 핵과 핵, 공포의 균형이 전쟁을 막고 충돌을 막는다는 것은 단견이다. 네. 오히려 더 위험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핵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군비 통제 관점도 있습니다. 예. 미소가 냉전 시대에 미친 듯이 핵을 네. 증강하고 경쟁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작은 합의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군비 감축도 꽤 많이 진척이 되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예, 또 그게 이제 전략적 안정을 이루고 네. 대규모 핵전쟁을 막아온 건데 우리 경우에는 이제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해버리면서 이제는 결심할 때가 됐다.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과연 이런 어떤 폭주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전쟁의 위협이 억제된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선뜻 그거는 모른다. 네. 그건 예상하기 어렵다는 쪽에 일단 무게를 두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연이어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하고 있고 핵실험도 임박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중국 눈치, 러시아 눈치, 뭐 미국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우리고 당당히 핵 가진 나라니까 우리가 언제든 힘쓸 수 있는 것 보여주겠다. 국내법까지 고쳐가면서 북한의 태도가 이렇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라도 물론 장기적인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과제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응, 그러니까 당장 대화를 해보자라고 나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센 억제력을 우리도 추가로 계속 확보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사실은 긴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당장 무슨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네. 현재 폭주하는 기관차를 당장 멈추게 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 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은 우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가지고 힘에 의해서 북한을 억제하겠다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중국, 러시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중국, 러시아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이렇게 기고만장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네. 신이 난 이유가 유엔 안보리에서 아무런 제재 결의안도 통과가 안 되고 네. 완전히 행동의 자유를 찾은 거니까 이런 점에서 중국, 러시아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편을 들었는데 육자 사자 틀 안에서 논의하듯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자 외교가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던 기본 틀이었는데 지금은 이 틀이 깨져버리고 오로지 한미일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방조하거나 비호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까지는 이러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중요한 외교 자산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네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에 기울이는 노력의 절반이라도 대륙 쪽에 쏟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북중러가 단결하는 걸 막아야 되고 네. 어떻게든 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핵 확산에 대한 어떤 주변국의 우려를 끌어내서
북한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는 의지 정도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방법까지 좀 열어서 말씀해 주셨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 전쟁, 북한은 지금 자체 저렇게 자력갱생, 북중로가 뭉칠 수 있는 상황을 한미일이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군사 연합 훈련을 놓고도 굉장히 좀 강한 발언으로 비난을 했는데 이게 지금 또 국내 정쟁을 막 휘감고 있습니다. 한미일 훈련이 동해에서 북한을 상대로 이루어진 훈련이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말씀하셨던 우려하셨던 다자간 공조를 통한 북핵 관리를 어렵게 한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번에 한미일 삼국 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이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일본은 그게 아니라 네. 이거는 인도태평양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어떤 훈련이었다 그럽니다. 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북한은 전술적 위협이고 네. 중국이라는 전략적 위협에 대비하는 대국의 행보를 보이겠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르네요. 같은 훈련을 해도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일본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어떤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뭐 그런 어떤 정례화된 대화도 없었고 또 한일 간에는 군사 전략 대화나 협의체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느 날 운동장에 선수들이 모였는데 각기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원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당장에 무슨 그 일본이 이 한반도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훈련을 해도 여전히 어떤 그 한일 간에는 전혀 다른 지향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자꾸 이제 이 문제에만 집중을 하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우리나라 서해 쪽에서 중국 군함의 출몰이 앞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서해는 인민해방군의 깃발을 단 함정이 나타나고 네. 동해에는 우길 승천기를 단 일본 자위대 함정이 나타나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동해와 서해에서 같이 한반도를 압착해버리는 네. 대압착의 시대가 왔다.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 생존 전략은 뭐고 누가 동지고 누가 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국내에서도 공론이 있어야 되고 한일 간에도 대화가 선행돼야지. 일본한테는 자꾸 딴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안보가 증진되는 걸로 봐야 되겠냐. 저는 네. 의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때 아닌 역사 논란, 뭐 식민사관 논란도 커졌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좀 빗대어 여쭤보면 북중로가 뭉치고 한미일이 지금보다 더 고단계로 고강도로 뭉치게 되면 전쟁터는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뭐 제2의 청일전쟁이라고 봅니다. 네. 일본이 저렇게 어떤 그 인도 태평양에서 지도국으로 부상하겠다는 대국 행보를 하고 중국도 저렇게 그 대만을 위협하면서 우리 서해까지 위협을 해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건 뭐 현대판 청일전쟁이 아니고 뭐냐.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섣불리 어느 한편 동맹에 줄서기 하는 정치로 네. 판을 가르는데 가담을 해버리면 일단 우리가 끌려갈 가능성이 높고 또 진영 블록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네. 그건 대한민국의 안보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예. 그것보다는 이런 줄서기보다는 살피기가 우선이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한중 간에 뭐 전혀 뭐 정상회담이 열릴 기미도 안 보이고 네네. 또 대륙을 방치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인도 태평양에는 아시아가 없습니다. 예. 인도양과 태평양만 있지 정말 아시아 대륙이 없어요. 대국주의적인 발언. 예, 그런 면에서 조금 균형 외교로 다시 한번 외교 전략을 재검토하심이 어떤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정상 간의 대화가 긴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라면 한미 정상 간에 또 한일 정상 간이 아니더라도 책임자 간의 긴밀한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도가 나오기로는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가 별로 안 교환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뭐 충분히 실무 라인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그 10월 4일날 북한이 IRBM 중거리 미사일을 네네. 일본 영공으로 쏴버린 그날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도 더 지나서 저 기시다 총리하고 전화 통화가 한 번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이거는 한미일 삼국 공조라고 말은 했지만은 네. 막상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후발주자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예. 또 이런 면에서 그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한미 확장 억제 협의회가 열린 9월 16일 회의 이후에도 네네. 여전히 전술핵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핵 공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네. 당시 회의에서 쓸만한 결론이 안 나왔다는 얘기다. 예. 그리고 또 한미 간에는 뭐 IRA 문제, 또 바이오, 배터리, 전기차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서 그동안에 한미 간의 소통 부족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엇박자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보 문제에서도 뭔가 일본 우선의 미국 정책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거는 조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는가 하는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다시 한번 지금 이 대목에서 성찰하고 꼼꼼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다시 한번 유불리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더 꼼꼼히 한번 따져서 다시 한번 보자라는 지적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지금 한미일 훈련 이거 뭐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미일이 지금 동북아에서는 핵심 축이니 우리는 약자니 거기에 가서 우리가 좀 아쉽지만 뭐 일본하고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일본하고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당연히 이웃 나라인데 잘 지내야죠. 그런데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온 거는 한미 동맹이라는 양자 관계에서 했습니다. 네. 한미 동맹은 매우 단순하고 아주 간편하고 네. 또 명쾌한 동맹인데, 근데 일본이 끼어들어서 이제 삼자 간의 관계로 이게 바뀌게 되면은 네. 복잡해지고 심지어는 느려지고 네. 그러면서 또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우선 일본이 한국과는 분명히 지향점도 다를 뿐만 아니라 역사 문제도 있고요. 역사 문제도 있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잘못된 정보 판단을 너무 난마하고 있어요. 일본 측에서요? 네. 우리는 2발 쏜 거 알고 있는데 일본에선 3발이라고 그러고, 네. 북한이 대구경 방사포를 쐈는데 일본에서는 SLBM 쐈다 그러고. 그러면은 일본이 항상 일보를 보도하면은 한국 정부가 정정 보도를 해주는 양상으로 이 패턴이 반복돼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자국 내에서 경보 시스템도 오작동을 했었고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일본 국내에서조차 북한 정보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네네. 한미 위기 관리에 일본이 끼어들게 되면은 자칫 오인이나 오해, 네. 판단 착오 네네. 이런 부분들로 이 위기 관리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면 네. 굉장히 안보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가 잘해온 거를 삼자가 한다 그러면 네네. 우리가 적응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일본은 또 북한 위협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편집증적인 조금 어떤 피해망상 같은 게 우리보다는 심해 보여요. 네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위기인데 네. 일본은 뭔가 관리할 수 없다고 보고 바로 선제 공격이라든가 어떤 군사 행동을 주장해버리면은 네. 그럴 때는 한미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지금까지 한반도의 위기 관리의 주체는 한미 동맹이고 네, 그렇죠. 전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유엔 사령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걸 다국적 체제로 전환을 한다고 하든지 어떤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의 영역을 확대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만큼 퍽퍽한 비용을 치러야 될 겁니다. 예. 이 안보의 밥상에 숟가락이 더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복잡하고 오해의 소지가 커진다라는 부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안보 대화를 한 뒤에도 뭐 해도 늦지가 않은데 네. 안보 협력을 먼저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면 이게 이제 그 복잡성은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식민사관 논란, 뭐 종북 논란, 국내 정치를 뒤엎는데 걱정입니다. 바깥은 이런 상황인데 내부가 지금 좀 혼란스럽거든요. 짧게 한 말씀 논평 부탁드립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유럽이냐 러시아냐 이걸로 네네. 싸우다 일어난 거거든요. 역사 이데올로기를 소화하는 것은 국가 분열입니다. 네. 그 점에서 지금 여야는 자제하고 성찰해야 된다. 더 이상 국민 분열시키지 마라. 이런 네.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무너지고 있는 담벼락부터 먼저 점검하라. 이런 말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